은평구의 한 아파트 6평짜리 안방에서 정혜숙 씨가 천장을 보고 누워 계셨어요. 68살이셨습니다. 옆에서 남편분이 코를 골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온 세상 소리가 다 귀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으셨다고 해요. 창밖에서 참새 소리도 들리시고, 멀리서 트럭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시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까지 귓속에 울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시다가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나셨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르시는데 손이 떨리셨습니다. 물컵을 들고 식탁에 앉으시니까 벽시계가 보였어요.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정혜숙 씨가 그 시계를 보면서 생각하셨대요. 이게 벌써 열흘째라고요. 열흘 동안 한 번도 새벽 4시를 넘겨서 주무신 적이 없으셨어요. 대한스트레스학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살 이상 여성 가운데 73%가 만성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10명 중 7명 넘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면 문제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관절이 쑤셔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서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감정들이 잠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혜숙 씨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오늘은 정혜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숙 씨가 어떤 분이셨냐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36년을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세대가 다 그러셨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리시고 도시락 싸시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또 집안일 하시고 쉬는 날에는 남편분 양말 빨고 아이들 숙제 봐주시고 시어머님 전화도 받으시고 그렇게 36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사셨습니다. 우리 그 시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사셨어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은퇴하시기 직전까지 정혜숙 씨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혈압이 정상이셨고, 혈당도 괜찮으셨고, 관절도 아프신 데가 없으셨어요. 36년 동안 병가를 단 한 번도 안 내셨다고 합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부러워하셨을 정도였어요. 몇 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정혜숙 씨 본인도 건강에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튼튼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벌어진 일이 정혜숙 씨 본인에게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를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 이제 쏠 땄다. 이제 쉴 수 있겠다. 이제 내 시간이 생기겠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하고 놀아주고, 텃밭도 가꾸고, 이런 행복한 노후를 그리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정혜숙 씨도 그러셨어요. 은퇴하면 남편이랑 제주도도 가고, 아들네 가서 손주도 봐주고, 오랫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하시고 첫 달은 괜찮으셨어요. 36년 동안 쌓인 피로가 있으시니까 좀 쉬셨어요. 2달째도 그럭저럭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학교에 갈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수업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만날 일도 없고 하루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 이상호 씨 70살이셨는데 3년 전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거든요. 매일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계셨어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자다가 깨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정혜숙 씨가 정성껏 밥을 차려드려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수저만 들고 드시고 다시 소파로 가셨어요. 우리 세대 남편분들이 좀 그러시잖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시는 걸 어색해 하시니까. 정혜숙 씨도 처음에는 이해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보시니까, 같은 공간에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내시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거실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나는 36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뭐가 남았나. 남편은 저렇고 아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손주는 아직 어려서 할머니를 찾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리를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셨어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처음 나가신 거였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시니까 반가우셨죠. 졸업한 지 5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서로 얼굴도 많이 변하셨고 머리카락도 하얘지셨고 허리도 굽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학창 시절 선생님 흉내도 내시고 그렇게 한참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모임 분위기가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김복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70이 세이셨고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동창 모임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크시고 활발하신 분이셨어요. 김복자 씨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번에 과학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래요. 사진을 돌려 보이시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차를 새로 바꿨는데 외제차래요. 그리고 또요, 남편이랑 지난달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관광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다른 친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한 분이 나도 손주가 영재반에 들어갔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딸이 대학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셨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을 쏟아내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김복자 씨나 다른 친구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다 그러시잖아요.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혜숙 씨는 그날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할 이야기가 없으셨거든요. 손주는 아직 2살이어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셨고,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시는 회사원이셨고, 여행은 남편분이 나가시기를 싫어하셔서 못 다니셨고, 아파트는 외곽에 작은 평수밖에 없으셨고,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정혜숙 씨가 조용히 우셨다고 해요. 왜 눈물이 나시는지 본인도 모르셨대요. 그냥 가슴이 턱 막히면서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고 서러우셨다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들만큼 못해준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거리가 뿌옇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혜숙 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위험한 화학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때 몸이 빨리 반응하라고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입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보내고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는 고마운 호르몬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 부러움, 질투,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나옵니다. 우리 뇌는 호랑이 앞에 선 공포와 남보다 뒤처졌다는 두려움을 구별하지 못해요. 똑같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23년에 정말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셨어요. 60살 이상 1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인데요. 우리 나이 또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남들과 자주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2.3배나 높았습니다. 2.3배요. 같은 나이, 같은 성별, 비슷한 건강 상태인데 비교를 많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2.3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혈관이 좁아집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기 시작해요. 의학적으로는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염증이 콜레스테롤을 끌어모아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이런 무서운 병의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둘째,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코르티솔이 오래 높으면 우리 몸의 방어군이 약해져요. 우리 몸속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코르티솔이 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더 잘 걸리시고 상처가 잘 안 낫고 대상포진 같은 병이 잘 생기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센터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텔로미어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신발끈을 보시면 끝에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캡이 있잖아요. 그게 빠지면 신발끈이 풀리죠. 텔로미어가 바로 그 캡 같은 거예요. 우리 세포의 끝에 붙어 있는 보호 장치인데 이게 짧아지면 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빨리 늙는다는 뜻이에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빨라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년에서 12년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살인데 몸은 77살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셋째, 뇌가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코르티솔이 우리 뇌에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을 공격합니다. 해마가 뭐냐면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해마입니다. 코르티솔이 많으면 이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5년 이상 받으신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2.7배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를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치매의 원인이 나이만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 뇌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혜숙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본인의 비교하는 마음이
본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셨어요. 우리 대부분이 모르세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혈압이 높다, 잠이 안 온다, 위가 아프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혈압이 올라갔는지, 왜 잠이 안 오시는지, 그 진짜 원인을 찾아주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대한심신의학회에서 2024년에 전국 규모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퇴 후 60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의 1순위가 바로 사회적 비교였습니다. 건강 걱정이 아니에요. 돈 걱정도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느낌, 이것이 1순위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경쟁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학교에서도 석차 매기고, 직장에서도 승진 경쟁하시고, 아이들 키우실 때도 옆집 아이랑 비교하시고, 우리 집 살림도 다른 집이랑 비교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직장에 다니실 때는 나름대로 내 자리가 있으셨거든요. 내 직함이 있고, 내 업무가 있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시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비교가 채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특히 비교에 더 취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관계 속에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키우시면서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시고, 며느리로 살면서 다른 며느리와 비교당하시고, 남편을 내조하시면서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시고, 비교가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이 독이 되는 줄도 모르셨던 거예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비교로 인한 우울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1.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래요.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무게를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역할도 다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비교의 짐을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된 거예요. 정혜숙 씨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동창 모임을 다녀오시고 나서부터 정혜숙 씨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변화였어요. 가장 먼저 잠이 안 오기 시작하셨어요. 밤에 눈을 감으시면 자꾸 동창 모임 장면이 떠오르셨답니다. 김복자 씨가 보여주신 스페인 여행 사진, 손주가 금상 받은 사진, 아들의 세차 사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슬라이드 쇼처럼 빙글빙글 돌았다고 해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보셨는데 김복자 씨가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래요. 스페인 어딘가에서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와인잔을 들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석양이 지고 있었대요. 정혜숙 씨는 그 사진을 침대에 누워서 10분 넘게 보고 계셨다고 해요. 확대도 해보시고 다시 줄이기도 하시고 보시면서 계속 생각하셨대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우리 남편은 왜 제주도도 안 가자고 하나? 우리 아들은 왜 평범하기만 한가? 우리 삶은 뭐였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은희 씨, 61살이셨는데요.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강은희 씨는 폐경 이후에 갑자기 불면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근데 상담을 자세히 해보시니까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은희 씨도
교회 모임에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잠이 안 오셨다고 합니다. 누구네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누구네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 누구네 집이 재건축으로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밤새 뒤척이셨대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67%가 잠들기 전에 반복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시는 이유가 커피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머릿속에서 남들 이야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뇌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정혜숙 씨에게 불면증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시니까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평생 정상 혈압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기셨어요. 동네 내과에 가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36년 동안 약이라고는 감기약밖에 안 드셨던 분이 매일 아침마다 혈압약을 드시게 된 거예요. 정혜숙 씨가 그때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약봉지를 보실 때마다 속상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위도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밥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고 가슴 아래쪽이 답답하셨어요. 신물이 올라오시기도 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정혜숙 씨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혜숙 씨 본인은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나이 탓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마음 탓인 경우가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도 나빠지셨어요. 남편 이상호 씨는 3년째 거의 집에만 계셨거든요. 정혜숙 씨가 학교에 다니실 때는 남편분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셨어요. 바쁘셨으니까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매일 남편분을 보시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밥 드시고 나서 식기 하나 치우지 않으시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정혜숙 씨가 어느 날 남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대요. 우리 어디 한번 갈까요? 제주도라도 갈까요? 이렇게요.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귀찮다. 그 한마디였어요. 정혜숙 씨가 그때 화가 쏙 치밀어 오르셨대요. 김복자 씨 남편은 스페인까지 데리고 가는데 우리 남편은 제주도도 귀찮다고 하는구나. 또 비교를 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 화가 터지셨어요.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셨대요. 왜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나는 36년을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해주느냐? 남의 남편들은 다 여행도 데리고 가고 밥도 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쏟아내셨대요. 남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날부터 두 분이 거의 대화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서 밥만 같이 드시고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말은 필요한 것만 하시고 우리 세대에 이런 부부가 참 많으세요. 인천에 사시는 조현우 씨, 67살이셨는데요. 이분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퇴직하시고 나서 처음 석 달은 좋으셨대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시고 후배들 만나시고 근데 반년 지나시니까 아무도 안 찾으시더래요. 후배들 전화가 끊기고 골프 약속도 줄어들고 명절에 인사도 없어지고 동기 모임에 나가시면 누구는 재취업했다. 누구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누구는 어디 자문위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만 들리시고
본인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대요. 조현우 씨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빨리 퇴직하고 싶었어요. 맨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도 힘들고 근데 막상 퇴직하니까 회사가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운 게 일이 아니에요. 내가 쓸모 있었던 그 느낌이 그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던 그 느낌이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평생 노력하셨잖아요. 쓸모가 곧 존재의 이유였어요. 근데 은퇴하시면 그 쓸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 이 비교가 우리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겁니다. 정혜숙 씨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은퇴하시고 6달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숙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남편분은 이미 방에 들어가 계셨고요.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쿵 빠르게 뛰기 시작하셨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시고 손발이 싸늘하게 차가워지셨어요. 시야가 좁아지시면서 정혜숙 씨가 소파에서 미끄러지셨대요. 정혜숙 씨가 그 순간 정말 무서우셨다고 해요. 심장마비가 온 줄 아셨어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남편분이 소리를 듣고 나오셔서 구급차를 부르셨어요. 응급실에 가셔서 심전도 찍으시고 혈액 검사하시고 심장 초음파까지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근경색도 아니고 부정맥도 아니고 판막 이상도 아니고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정혜숙 씨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심장은 괜찮으세요. 공황 발작 증상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인 원인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숙 씨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대요.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을 쉽게 찾아가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가면 약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체면이 있으시니까요. 우리 세대에게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혜숙 씨도 그러셨어요. 나는 36년을 강하게 버텨온 사람인데 학부모 앞에서도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공황 발작이 또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오셨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세 번째 발작이 오시고 나서야 정혜숙 씨가 결심하셨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병원에 가자.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상담날이 왔습니다. 정혜숙 씨가 아침 일찍 준비를 하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복잡하셨대요. 주변을 보시니까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잠깐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상담실에 들어가시니까 상담 선생님이 편안하게 맞아주셨어요. 정혜숙 씨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어주셨대요. 동창 모임 이야기, 김복자 씨 이야기, 남편분 이야기, 잠이 안 오시는 이야기, 혈압 이야기, 위가 아프신 이야기, 공황 발작 이야기 다 말씀하셨어요. 쏟아내셨어요. 상담 선생님이 다 듣고 나시고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지금 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불면, 혈압 상승, 소화 문제, 공황 발작,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하나예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정혜숙 씨가 그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계셨대요. 비교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상담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남과 비교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위에 있다고 느끼시면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반대로 내가 아래에 있다고 느끼시면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교를 한번 시작하시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비교할 대상을 찾거든요. 마치 담배를 피우시면 자꾸 또 피우고 싶은 것처럼 비교도 한번 하시면 자꾸 또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사회적 비교 중독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센터에서 2025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과 자주 비교하는 습관이 있는 60살 이상의 뇌를 촬영했더니 놀랍게도 중독 환자의 뇌와 비슷한 활성 패턴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비교가 진짜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뇌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뭘 하느냐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일을 합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면 가만히 계시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면 이 자동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남들 생각, 비교, 후회, 걱정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구조화된 일과가 없는 분들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우울증 위험이 1.9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정혜숙 씨에게 구체적인 일과를 만드시라고 하신 거예요. 빈 시간을 줄이시라고요. 감사일기도, 산책도, 화분 가꾸기도 다 우리 뇌의 자동 프로그램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이시고,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시면 비교하는 프로그램 대신에 현재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켜지거든요. 정혜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중독이라고요? 평생 술 한 잔 안 마시고 담배 한 대 안 피운 내가 중독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곰곰이 돌아보시니까 맞으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휴대폰 열어서 단체 대화방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누가 뭘 올렸나, 누가 어디 갔나, 누가 뭘 샀나 보시면 속이 쓰리신데도 또 보시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우시면 또 머릿속에서 비교가 돌아가고요.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정혜숙 씨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원래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눈을 감고 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비교한 뒤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나서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정혜숙 씨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상담 선생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비교의 통로를 줄이세요. 정혜숙 씨에게 가장 큰 비교의 통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동창단체 대화방, 또 하나는 동창 모임 자체였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단체 대화방 알림을 꺼보세요. 모임도 한두 번 쉬어보세요. 끊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잠깐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정혜숙 씨가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것, 아니 쉬는 것조차 쉽지 않으시잖아요.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쩌나, 무례하게 보이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드시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셔서 알림을 끄셨어요. 처음 이틀은 불안하셨대요. 혹시 중요한 연락 놓치면 어쩌나 싶으셨고요. 근데 3일째 되시니까 좀 편해지셨어요. 아침에 눈 뜨셔서 휴대폰 화면을 안 봐도 되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우셨어요. 일주일 지나시니까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밖을 보시게 되셨어요. 하늘이 보이시더래요. 그전까지는 아침마다 휴대폰 화면 그 조그만 네모 안에 갇혀 계셨는데 하늘을 보신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상담 선생님이 문구점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사시라고 하셨어요. 비싼 거 말고요. 1,000원짜리면 충분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정혜숙 씨가 처음에는 쓸 게 없으셨대요. 뭐가 감사하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3줄을 채우셨어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 점심에 끓인 된장찌개가 잘 됐다. 남편이 기침을 안 했다. 이런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쓰시니까 감사할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다. 마트에서 계산해 주시는 분이 친절하셨다. 베란다 밖으로 새가 날아갔다. 예전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대한스트레스학회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4주 이상 꾸준히 쓰신 분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23%요. 약을 안 드시고도 돈을 안 쓰시고도 수첩에 3줄만 쓰셨을 뿐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1,000원짜리 수첩이 약값을 아껴주는 거예요. 셋째, 하루에 30분 산책을 하세요. 상담 선생님이 약 처방 대신에 산책 처방을 하셨어요. 하루 30분 동네를 천천히 걸으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세요. 정혜숙 씨가 처음에는 불안하셨대요. 휴대폰 없이 밖에 나가면 어쩌나, 혹시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근데 나가보시니까 괜찮으셨어요. 걸으시면서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골목 담벼락 아래에 핀 민들레꽃도 보이시고, 전봇대 위에 앉은 참새도 보이시고, 멀리 산 위에 걸린 구름도 보이시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휴대폰만 보시느라 이런 것들을 못 보셨던 거예요. 산책하시면서 바람도 느끼시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시고, 정혜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센터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자연 속에서 걷기를 8주 동안 실천하신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효과가 걷기를 중단하신 후에도 4주간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편안한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평화를 맛보시면 우리 몸이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시던 조현우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분인데요. 퇴직하시고 우울증이 오셨던 분이에요. 조현우 씨도 처음에는 약을 드셨어요. 항우울제요. 약이 도움이 되셨어요. 근데 약만으로는 부족하셨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신 건 산책이랑 텃밭을 시작하시고 나서였어요. 조현우 씨가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드셨거든요. 거기서 토마토를 키우셨는데 첫 번째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 눈물이 나셨대요. 내가 뭔가를 키워냈구나.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대요. 퇴직하시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그 쓸모 있다는 느낌을 토마토 한 알이 되찾아 주신 거예요. 조현우 씨는 지금 우울증 약을 끊으셨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천천히 줄이셨어요. 지금은 매일 옥상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웃분들에게 직접 키우신 채소를 나눠주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그 채소를 받으시는 이웃분들이 고마워하시면 조현우 씨가 기분이 좋아지신대요.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작은 느낌,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코르티솔의 반대예요.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상추 한 포기를 이웃에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3가지 변화를 시작하시고 이 주쯤 되었을 때 정혜숙 씨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산책을 하시다가 동네 시장을 지나가셨어요.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추셨는데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시식을 내밀으셨거든요. 작은 종이컵에 멸치볶음을 담아서요. 한 입 드셔보시니까 맛있으셨대요. 짜지도 않고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그래서 말을 건네셨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요. 반찬 가게 주인이 윤미경 씨였습니다. 65살이셨고 부산에서 혼자 올라오셔서 은평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부산 사투리가 좀 섞인 말투로 웃으시면서 레시피를 알려주셨대요. 간장을 조금만 넣고요. 대신에 매실액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러면 짜지 않으면서 단맛이 나요. 이 한마디가 두 분의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혜숙 씨가 그 다음 날도 산책하시다가 그 가게 앞을 지나셨어요. 윤미경 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셨대요. 어제 멸치볶음 해보셨어요? 이렇게요. 정혜숙 씨가 네, 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남편도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부터 두 분이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윤미경 씨는 정혜숙 씨가 지금까지 만나오셨던 동창 모임 친구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자랑을 안 하셨거든요. 손주 이야기, 아들 이야기, 돈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오늘 깍두기가 잘 됐다. 오늘 새로 들어온 시금치가 참 싱싱하다. 오늘 단골 할머니가 고맙다고 떡을 하나 주셨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가끔은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둘이 앉아서 보리차를 마시셨어요. 보리차 한 잔 마시시면서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시다가 웃으시고 정혜숙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미경 씨랑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비교할 게 없거든요. 그냥 편해요.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주 3시간 이상 교류하시는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비경쟁적인 관계의 사람과 교류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평균 8 내려갔대요. 같은 사교 활동인데 누구와 만나시느냐에 따라 우리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인 겁니다. 만나고 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혈압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윤미경 씨는 정혜숙 씨에게 혈압을 내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시장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정혜숙 씨의 약이 되어주신 거예요. 정혜숙 씨가 윤미경 씨와 친해지시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기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시장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반찬도 사시고, 제철 나물도 사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장을 보는 게 하루 일과가 되셨어요. 그러다가 시장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체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윤미경 씨가 알려주셨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침마다 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분들이에요. 정혜숙 씨가 용기를 내서 가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셨대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 모임에서 박종대 씨를 만나셨습니다. 74세이셨는데 춘천에서 사시다가 자녀분 근처로 이사 오신 분이에요. 박종대 씨도 퇴직하시고 처음에는 정혜숙 씨처럼 힘드셨대요.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퇴직하시고 나니까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으셔서 답답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매일 아침 흙을 만지시고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싹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시고 박종대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흙을 만지면 생각이 없어져요. 남들 생각도 안 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흙, 이 씨앗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제로 대한 스트레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원예 활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는 분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36%나 낮았다고 합니다. 36%요. 손에 흙을 묻히시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흙하고 씨앗만 있으면 됩니다. 정혜숙 씨도 박종대 씨 말씀을 듣고 베란다에 화분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큰 거 말고요. 작은 화분 3개면 충분합니다. 상추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깻잎도 심으셨어요. 흙은 마트에서 3,000원짜리 모종 흙 하나 사셨어요. 씨앗은 1,000원도 안 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베란다에 가셔서 화분에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시면서 새순이 났는지 살펴보시고 잎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시고 새순이 올라오시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대요. 반대로 잎이 시들시들하면 걱정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정혜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화분에 물 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정원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김복자 씨네 정원, 다른 친구들네 정원만 보면서 우리 정원은 왜 이러나 했는데 사실 내 베란다에 내 화분이 있었는데 물을 안 줬던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깊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남의 집 잔디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 화분에 물 주는 것을 잊고 계신 건 아니세요? 실제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2배 높았고 우울 증상은 41%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면서 아, 이 상추가 잘 크고 있구나. 내가 키운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의미 부여예요. 시장에서 맛있는 두부를 골라서 가족 저녁 반찬을 만드시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남편이랑 저녁 산책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했다고 느끼시는 것,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원래 거기 있었는데 비교하느라 못 보셨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정혜숙 씨가 변화하시면서 남편분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으셨어요. 남편 이상호 씨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정혜숙 씨가
산책을 다니시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오시고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시고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남편분이 슬슬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하셨대요. 한 번은 정혜숙 씨가 시장에서 사온 두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좀 줘. 두부 한 조각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고작 네 글자예요. 나도 좀 줘. 근데 정혜숙 씨가 그 네 글자에 눈물이 핑 도셨대요. 남편분이 부엌에 들어오신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다고요. 소파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부엌까지 걸어오셔서 뭔가를 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정혜숙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분이 가끔 산책을 같이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매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요. 많은 대화를 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셨어요. 해질녘에 동네 공원을 나란히 걸으시면서 한마디 두마디 하시다가 또 조용히 걸으시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좋으셨대요. 우리 세대 부부가 원래 그렇지 않으세요? 꼭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있는 것, 같이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 남편 이상호 씨도 나름의 고통이 있으셨어요. 3년 전에 퇴직하시고 나서 이상호 씨도 힘드셨거든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사셨는데 퇴직하시니까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근데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아내한테도 안 말씀하시고 친구한테도 안 말씀하시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속으로 사귀신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신 게 아니라 텔레비전 앞에서 숨으신 거였어요. 정혜숙 씨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대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남편도 힘들었구나. 근데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우리 세대 부부의 비극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힘든데 서로한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걱정 끼칠까봐, 약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각자 따로 아프신 거예요. 정혜숙 씨가 변화하시면서 남편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남편분 마음도 모르고 소리만 질렀다고요. 남편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고개만 끄덕이셨대요. 그게 이상호 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두 분 사이가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대한심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의 질이 개선된 분들은 만성질환 관리 수능도가 34% 높아지고 사망 위험이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시면 병도 덜 걸리시고 더 오래 사신다는 뜻이에요. 정혜숙 씨의 건강이 좋아진 데에는 남편분과의 화해도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정혜숙 씨가 이 세 가지 변화, 비교 통로 줄이기, 감사 일기, 산책, 이것을 시작하시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혈압이요.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28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혈압약 용량을 줄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추세면 약을 끊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수면 시간도 늘어나셨어요. 전에는 새벽 4시면 깨셨는데 밤 11시에 주무시면 아침 6시까지 주무시게 되셨어요. 7시간이요. 석 달 전에 4시간도 못 주무시던 분이 7시간을 주무시게 되신 거예요. 위장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속이 편해지시니까 밥도 맛있게 드시게 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공황 발작이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신 환자분들의 82%가 6개월 이내에 심혈관 관련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시면 우리 혈관도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약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정혜숙 씨의 사례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혜숙 씨는 변화를 시작하신 지 1년이 넘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베란다에 가셔서 화분에 물을 주세요. 상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고추에 꽃이 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아침을 차려 드시고 남편분이랑 같이 드세요. 요즘은 남편분이 먼저 밥 먹자고 하시는 날도 있대요. 식사 후에 산책을 나가세요. 시장에 들러서 윤미경 씨랑 인사도 하시고 제철 나물도 사시고 가끔은 보리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주민센터 체조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고 계시고요. 동창 모임에요? 다시 나가고 계세요. 근데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김복자 씨가 손주 자랑을 하셔도 다른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를 하셔도 예전처럼 가슴이 쓰리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비교는 여전히 하세요. 인간이니까요. 근데 비교한 뒤에 오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비교하시면 그 감정에 빠져서 밤새 괴로우셨는데 지금은 잠깐 그런 마음이 들다가 금방 지나가세요. 아, 그렇구나. 김복자 씨는 저렇게 즐겁게 사시는구나. 좋으시겠다. 나는 나대로 오늘 윤미경 씨한테 좋은 레시피 배웠는데 뭐 이렇게 넘기시게 되셨어요. 정혜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남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남들의 행복은 남들의 것이고 나의 행복은 나의 것이에요. 섞이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정말 큰 깨달음이지 않으세요? 정혜숙 씨가 요즘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전에는 손주가 남의 집 손주보다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손주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을 조금이라도 보내주면 그게 고맙다고요. 남편이 유럽에 안 데려가줘도 동네 공원을 같이 걸어주면 그게 여행이라고요. 우리 세대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잖아요. 아이들 잘 키워야 한다는 짐, 남편 잘 내조해야 한다는 짐,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짐, 가족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이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니까 어깨가 가벼워지셨대요. 실제로 어깨 통증도 줄어드셨다고 해요. 대한심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한 환자의 68%가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몸의 통증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정혜숙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비교 안 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비교하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비교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거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열어보시나요? 단체 대화방에서 누가 뭘 올렸나 확인부터 하시나요? 모임에 다녀오시면 기분이 가라앉으시나요? 밤에 자려고 누우시면 자꾸 남들 생각이 나시면서 잠이 안 오시나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나요? 위가 자주 더부룩하시나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신 적 있으시나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건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정혜숙 씨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교할 때마다 나와서 우리 혈관을 좁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쪼그라들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코르티솔이 2.3배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의 통로를 줄여보세요. 정혜숙 씨처럼 단체 대화방 알림을 끄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끊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만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4주만 쓰시면 코르티솔이 23% 줄어듭니다. 1,000원짜리 수첩으로요. 또 하루 30분 산책하세요. 휴대폰 없이요. 바람을 느끼시고 하늘을 보시고 우리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는 모임은 잠깐 쉬셔도 됩니다. 대신 편안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정혜숙 씨에게 윤미경 씨가 그런 분이셨어요. 시장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정혜숙 씨의 혈압을 내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 놓아보세요. 상추 한 포기, 고추 한 그루면 충분합니다. 3,000원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손에 흙을 묻히시면 코르티솔이 36%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전쟁 이후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던 시절을 지나오시고 자식들 먹여 살리시느라 밤낮 없이 일하시고 그 와중에 나라 경제도 키우셨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 고생을 다 하시고 이제 쉬어도 되는 나이인데 아직도 비교하시느라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김복자 씨가 유럽에 가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맛있는 반찬 사와서 우리 가족이랑 같이 먹는 것, 그것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베란다에서 내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는 것, 돈은 안 들지만 그 맛은 어디서도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이 부엌에 와서 나도 좀 줘, 이 한마디 하시는 것,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해질녘에 남편이랑 나란히 동네 공원을 걷는 것,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은 것, 우리 세대의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혜숙 씨가 우리에게 보내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시면 우리 몸이 먼저 알아요. 잠이 오기 시작하고 혈압이 내려가고 위가 편해지고 가슴이 뻥 뚫려요. 비싼 약보다 비싼 보약보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은 약이에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감사일기 한 줄만 쓰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산책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만 놓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혜숙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상담 선생님이 비교하는 마음이 원인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비교를 좀 안 한다고 혈압이 내려가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내려갔어요. 잠도 오기 시작했어요. 위도 안 아프게 됐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오늘부터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우리 마음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을 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우리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혹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시면 우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살아왔다고, 그리고 오늘도 충분하다고, 남의 정원 말고 우리 정원에 물을 주자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결 가벼운